네 분의 패널분들을 모셨는데 벌써 젊고 여러분 좀 뭔가 트렌디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예, 젊은 과학자분들은 다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자하게 마이크를 넘기고요. 약 90분간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 수장 이기수입니다. 젊은 과학자분들 계시고요. 저는 젊은 과학자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큰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젊은 과학자분들 모시고 이 차세대 해양과학자 톡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학생분들께 감사드리고 오전에 좋은 발표해 주신 세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이분들을 여기 계신 젊은 과학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죠. 시작하기 전에 스쿨장 이런 제가 소개 간단히 할게요. 왜냐하면 원래 차세대 해양과학자 프로그램이 보통 2박 3일 정도 길게 하면 저희가 하는 스쿨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원 안에 그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그 대학원 과정을 이끌어가는 그 조직이 스쿨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인터넷을 찾아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제협력부로 연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톡 콘서트에 각 분야에 최근에 해양학 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신 분들 모셨는데 마스크 껴서 아쉽긴 하지만 다들 멋지시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참 부러운 분들이에요. 제가 이 톡 콘서트에 시작을 맡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 나이에 겪었던 경험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인데 경기장 이런 데 갔다가 옆자리에 아주 오래된 선배님을 같이 옆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어떤 사전의 준비가 없었는데 선배님이 뭔가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그런데 그 기억들이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때 이런 말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천천히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길이잖아요. 굉장히 훌륭하신 박사님들 모시고 쉽게 편안한 자리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니까 얘기 잘 들어보시고 질문들 많이 하십시오.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계시는 박사님 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들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먼저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씩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받았던 질문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혹시 풀어 계시는 분들이 질문하시면 그 질문들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재밌는 얘기 하실 때 이런 거 공부를 봐야겠다 그런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있다가 손을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빛이 보입니다만 저희 가나다 순으로 우리 늘 하듯이 가나다 순으로 극지연구소에신 김민태 박사님부터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들 진행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인데 극지연구소에서 왔냐? 이게 일단은 지금 워크숍을 주최로 하는 게 해양과학기술원인데요. 기술원 부설로 극지연구소가 있고 해양선박 플랜트 연구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해양과학기술원 산하에 있는 부서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지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극지연구소는 극지연구를 합니다. 극지연구를 하고요. 지구에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극지 인프라들을 관리를 하는데 극지 인프라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북극에 다산과학 기지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노르웨이형에 있는 스발바드 군도에 있는데
그 다산과학기지가 있고 남극에는 두 개의 과학기지가 있어요. 1988년도에 건립된 그 세종과학기지가 첫 번째 남극기지고 두 번째 장고과학기지입니다. 그래서 북극에 하나, 남극에 두 개의 우리나라 연구소가 있고요. 총 3개의 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빙선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배인데요. 아라우노가 2010년에 취항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거치하고 계속 이제 연구에 이제 투입되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세빙선 아라우노까지 크게 우리가 극지 인프라라고 하면 3개의 남북극 기지하고 이제 하나의 세빙 연구선을 저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극지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연구라고 하면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까 전에 그 김태욱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기후 변화가 야기가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도 이제 야기가 되는데 모든 지역이 지구 온난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은 가장 추운 지역인 극지방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하고 이제 관측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그래서 연구 분야는 다양합니다. 뭐 해양에서 하는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해양 과학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과학자들도 있고요. 공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지에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아요. 굉장히 춥기도 하고 굉장히 건조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일단 장비 같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인 접근을 하려면은 또 이제 그 공학자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의 전공자들이 다 극지연구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학자는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해양환경과학과 이런 데 있는데 저는 학부는 이제 환경공학과를 나왔고 이제 대학원도 환경공학과 나왔습니다. 공학과를 나왔는데 환경공학과에서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과학을 전공했어요.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저는 일단 여러분 극지를 얘기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극지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남극, 북극, 펭수. 그러니까 펭귄 떠오르죠. 남극엔 펭귄이에요. 북극에는 북극곰입니다. 근데 걔들은 생물들이죠. 근데 저는 뭐 생물 재밌긴 한데 저는 이제 무생물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 남극하고 북극하고 남극 북극을 이야기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네, 얼음이죠. 얼음입니다. 저는 얼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얼음의 물리적인 성질을 하고 이제 얼음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이게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은 혹은 이제 이게 얼게 되면은 화학 반응이 느리게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특정한 화학 반응들은 얼음상에서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화학 반응들이 있고요. 그 말은 이제 극지방에서 엄청나게 빨라지는 화학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학 반응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그걸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그 얼음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서는 얼음이 이제 바닷물이 얼게 되면 해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다 얼음이 되는데 그 바다 얼음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자연스럽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생태연구센터에 있는 박범수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해양에 있는 생물들의 생태가 어떻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얘네들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양인 내에서에서 1차 생산량을 담당하는 식물플랑크톤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식물플랑크톤 중에서도 유해 와편 모듈이라고 적조 생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적조 원인 생물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적조 원인 생물들이 왜 적조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 독소를 많이 내는지를 기존에는 이제 물리화학적인 요법을 가지고 많이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 간의 생태적 상호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박테리아와 와편 모듈 사이의 상관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아침에 오전에 그 이준모 교수가 소개시켜준 것처럼 오믹스 툴을 좀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게 저도 여러분과 같이 대학원생, 지금 여기는 다 대학생들이지만 처음에 이제 차세대 해양과학자를 했을 때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었었고요. 그때 키오스트에서 그때는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제주도로 오는 비행기표를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이때 아니면 언제 놀까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얻어가지고 키오스트에 가서 여기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앞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듣고 해양과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양자원연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서연지입니다. 저는 다른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과 조금 다르게 고등학교 때 저희 가족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필리핀에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약간 다른 점은 저는 이제 학부를 해양학과를 졸업하지는 않았고 마케팅 매니지먼트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졸업을 하고 이제 무역회사에서 일을 좀 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이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로를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해양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대학원을 알아보고 이제 한양대에서 석사과정을 했고, 그러고는 이제 다시 키오스트로 들어와서 그때 석사후 연수연구원으로 키오스트를 들어와서 이제 2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싶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고 2년 전에 키오스트로 다시 와서 이제 박사후 연수연구원을 하다가 이제 3월부터 선임연구원으로 임명이 돼서 지금 대양자원연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의 전공은 이제 호수 퇴적물이나 해양 퇴적물에 고정되어 있는 바이오마커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바이오마커는 이제 생물 기원 마커들인데 생물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그 생물이 서식했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온도나 방울량 같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복원을 해서 무환경을 해석하는 이제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대양자원연구센터에 와서는 시내에 있는 열수분출공에 있는 이제 화학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들의 이제 생태계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연구적으로도 아니면은 뭐 진로를 변경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에서 이제 올해 3월에 사실 임용이 돼가지고 첫 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과 학생들도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학생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 돼서 약간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되게 반갑고 좋은데 저는 앞에 이제 서연지 박사님보다는 좀 되게 단조로웠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니까 저는 서울대 저도 해양학과라기보다는 이제 지구환경과학부라는 이제 학부로 입학을 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다양한 수업들을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지구환경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해양학뿐 아니라 뭐 대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서 대기과학적 수업도 들었다가 지질학 수업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제 결국 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가장 적성이 잘 맞고 이제 제가 공부하기가 재밌었던 항목이 이제 해양학이어서 이제 대학원으로 진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이제 2년 반 정도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올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기회로 대학에 오게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앞에서 이제 김태국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뭐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육상물질이 해양으로 이제 유입돼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경로로 되게 전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강물이잖아요. 강물이 이제 많이 해양으로 유입이 되니까
이제 그것들과 더불어서 저는 조금 이제 지하수, 연안에서 유출된 지하수로 인한 어떤 육상 물질의 유입이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학위 과정이나 이런 동안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더 먼 바다로 이제 조금 이걸 넓혀가서 대륙붕 해역에서의 어떤 영양염류라던가 유기물질 이런 것들의 순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 있는 거 잘 아시고 참석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저 학부 때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신 것 같고 나중에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보다 더 촉망받는 연구원 뭐 이렇게 미래 해양학자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어떤 전제성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뭐 진로나 이런 거 선택하실 때 경험을 빗대서 많은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우리 박사님 교수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앞으로 해양학을 이끌어가실 분들이시거든요. 혹시 이 대목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먼저 받아볼까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편한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쉬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 학생들이 먼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이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사전에 질문 받았잖아요. 그 질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이 질문 제가 대신 진행을 할 테니까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특히 어떤 박사님, 어떤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다 하시면 손 드세요. 그러시면 제가 준비된 상품권도 드려요. 네, 그렇게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던 건데 이걸 요약한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해양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부생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라고 하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죠? 기억나시나? 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계신가요? 학부생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해양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 교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네. 처음부터 이제 해양학과로 입학을 한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막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대학생 때 막 외부에서 하는 어떤 이런 해양 관련돼서 뭔가 나한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학부 수업 두 개의 과목을 듣고서 해양학을 이제 재밌다라고 내가 직접 느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하나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환경화학 뭐 이런 실습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석호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속초 영랑호에 처음으로 필드 수업을 갔는데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막 조디악 같은 걸 타고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데 진짜 약간 뭔가 실험실 와서 가운 입고 그냥 뭐 이렇게 실험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막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처음으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런 지형도 있구나, 이런 데를 공부해보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사실 그 다음 해에 졸업학기 때 들었던 산성실습이라는 수업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이쪽 진로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줬던 게, 그때 실제로 이제 전 학부생이었지만 타 대학교 이제 대학원생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때 무슨 탐양호를 타고 동해를 이제 일주일 동안 정말 이제 관측을 나갔다 온 그러한 연구선을 제가 이제 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옆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도 직접 보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면서 되게 막 새벽에 뭐 이렇게 밤 해가 졌다고 자고 아침이 됐다고 일어나서 일하고 이런 사이클이 전혀 아닌 걸 처음 알고 막 새벽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옆에 있으면서 되게 힘들지가 않고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기회가 좋았던 게 독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뭐 수박 5월인가 그랬어요. 막 수박 이렇게 전해드리고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배 타고 우리나라 동해 가로질러서 독도 가서 막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돌아와서 지도 교수님하고의 이쪽 진로에 상담을 하게 됐고 이제 꿈을 가지고 해양학교의 길로 본격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막간을 여기서 깨알 같은 광고 하나 드리면 사실 저희 해양과학위원회에서도 학부생 대상으로 승선 실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친구는 지난번에 갔다 오셨죠. 근데 원래 아쉽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승선이 취소가 됐어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눈 부릅뜨고 보세요. 내년쯤이면 좀 다시 열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때 많은 학생들 지원하셔서 1박 2일 저희들 1박 2일 짧게 하는데 밤에 이렇게 크루즈 하는 그런 것들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 외로운 아이들라도 친구들 후배들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손 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학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그램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학부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활동을 하면 해양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인데 혹시 여기에 박사님 답 주실 만한 분 있으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해양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수영을 잘한다든지 스킨스쿠버를 잘한다든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혹시 서현지 박사님. 네. 근데 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활동은 대체적으로 대학원생을 상대로 하는 것들이 많아서 대학생들에게 뭐 제가 꼭 집어서 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키오스트 스쿨에서 저희 실습생 모집을 하는데 방학 때마다 실습생 모집하고 저희 방에서 실습을 했던 학생도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런 실습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진짜 키오스트 연구원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나의 이제 적성에 맞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뭐 이 방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있을까요? 했을 때 안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를 변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이랑 약간 연결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했었거든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다에 굉장히 바다 뭐 해양 스포츠 뭐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다에서 해양학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온 해양학자들과 그리고 미국에서 온 해양학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취미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진로를 변경하고 싶었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해양학자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뭐 학교에서 뭐 할 수 있는 활동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아니면 뭐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뭐 저는 거창한 건 아닌데 저도 옆에 계신 분들 뭐 해양과 출신 분들도 있지만 비해양과 출신들 저도 해양과 출신은 아니거든요. 저도 생명과학과 출신인데 해양학이라는 걸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다른 분야랑 다르게 해양학 분야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 혼자서 해양학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하시는 분, 화학하시는 분, 생물하시는 분이 모여서 함께 해야 해양학이라는 부분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있는 동기들이랑 굉장히 많은 만남을 가지고 친분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대학원 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방 대학 연구실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재료를 빌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하는 행사나 모든 프로그램에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연구 그냥 과에서 하는 MT라도 충실하게 참여해서 친분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해양 분야가 뭐 알다시피 전 세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외국에 나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나가서 조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꼭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외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을 좀 배우면은 좀 나중에 해양학 할 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프로그램 이런 차세대 과학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지만 자잘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할 수 있게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게 좀 많은 친목 모임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깨알 같은 광고를 하면 해양과학위원회에서 저희들 대학원생 선발하고 이렇게 할 때 특히 저는 학점 좋고 영어 성적 좋은 학생 물론 좋지만 그보다도 방학 동안 어떤 다른 활동들, 대외 활동, 어떤 다른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있는 학생들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학점하고 영어 성적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워크숍도 참석하시고 다른 대외 활동도 하시고 실험실에도 한번 들어가서 부딪혀 보시고 하시면 본인의 시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길을 찾아갈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 광고만 하네요. 자, 세 번째 질문. 이것 또한 여러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모았던 건데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과학자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결정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어떤 분께서 대답을 예, 또 사연지 박사님. 저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편하시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하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고 이제 이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선택인지 싶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위를 시작을 하면서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저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힘들 때 어떻게 버텼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저를 믿고 저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진로를 변경하고 한국 와서 대학원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믿어주신 부모님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반대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분야로 한다고 했을 때 믿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쉽지만은 않죠.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도 오고 되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연구가 쭉쭉 이어나가지도 않고 중간중간 되게 막 엎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어쨌든 산을 하나씩 넘으면서 오히려 그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논문 쓰는 것도 이제 대학원생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이제 한 편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힘든 시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게 딱 나왔을 때 그 성과물을 봤을 때 그 성취감에 또 한 번 힘을 얻어서 갔던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학회 같은 데 가서 내가 연구한 걸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막 실험실에서 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온지 잘 모르겠어 이러고 가가지고 막상 발표를 하지만 되게 긴장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발표를 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내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고 막 이런저런 질문과 코멘트를 해줬을 때 그런 데서 또 이제 국내 학회든 국제 학회든 또 외국에 나가면 또 분위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더 막 조금 우리들은 약간 좀 뭐랄까 샤이한 측면에 속한다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되게 활발하고 자기 연구가 막 엄청 막 중요하다는 걸 막 되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필해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뭔가 좀 배워오는 그런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쪽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에티튜드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또 배워오면서 내가 하는 연구가 맞아 이런 의미가 있었어 하면서 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또 열심히 해서 나 또 가서 발표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는 이제 그 힘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샤이하시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 내가 이런 거 질문하면 이런 것도 몰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혹시 지금도 질문 생각 없어요? 편한 질문 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아직도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해양은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련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현재 전공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네, 지금 당장 학부생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죠?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만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식물플랑크톤이었으면은 대학원 와서 식물플랑크톤 이외의 생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보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상호관계를 연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걸 가지게 된 건 학부생 때 여러 생물군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생물 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유니크한 점을 가지려면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랑 결합시켜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연구를 하면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졸업했을 때 내가 더 잘하냐? 지도교수가 더 잘하냐? 당연히 지도교수가 더 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잡을 가지려면 지도교수님과는 조금 더 다른 결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결을 가질 수 있는 것, 다른 유니크함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부생 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연구 분야, 다른 연구 분야만 공부하면 되느냐라고 많이 보는데 전 또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게 중요합니까? 그럼 이거 공부해요. 뭐 AI 중요합니까? 그럼 AI 공부해요. 그것만 공부해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AI를 하는 사람이 생물을 할 수 없고 생물을 하는 사람이 AI가 힘들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합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거를 붙이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붙이려면 AI를 정말 많이 알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물학의 관점에서 AI를 계속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유니크함을 가지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이 써놓은 글을 읽는 것에서도 유니크함을 발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면요 그냥 남이 하는 연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가장 떨어지는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식도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독창성이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으면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잘하지 못하는 말이지만 주저주저 떠들어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은 학부생 때는 굉장히 다양함을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대학원 가서도 자기가 모르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왜 공부하지?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제가 보기엔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해양 이제 학부 때는 다양한 걸 배우잖아요. 해양 생물도 있고, 해양 물리도 있고, 해양 화학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소재 관련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할 때는 자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죠. 무조건 거기서 너무 넓히는 그거는 또 좀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원 들어갈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기의 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받고 나서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서 뭔가 더해서 뭔가 하이브리드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더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학부 때는 일단은 다양한 경험 이런 워크숍도 다니고 다른 사람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실험실의 선배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이 실험실에는 이런 연구도 하는구나 또 저 실험실에는 저런 연구도 하는구나 그런 다양한 경험을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혹시 박사님, 교수님들 말씀, 예, 저 질문 왔습니다. 자, 네, 질문, 네,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져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에 다니고 있는 전한결입니다. 저 김기태 박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극지연구소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다른 분도 앉아주세요. 일단.
혹시 아까 전에도 첫 번째 질문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어이없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저 바다를 보고 저 얼음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부 때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폐수 처리, 대기오염 제어 뭐 이런 거 연구를 했었는데 대학원도 비슷한 형태로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된 이유는 학부 때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내가 졸업하려고 보니까 갈만한 데는 마땅치 않은가 하고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래서 대학원을 갔어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저는 환경공학과에 들어갔는데 보통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지도 교수님이 뭘 하는지 보고 들어가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광촉매를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광촉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을 받아가지고 활성을 가지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가지고 뭐 신재생 에너지, 수소 생성도 하고 전기도 생성시키기도 하고 오염 물질, 그러니까 환경공학과니까 오염 물질을 광촉매를 이용해서 이제 분해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극지 연구 혹은 이제 극지 해양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 놀부 대첩이라고 하는데 저 포항에서 이제 대학원 학위를 했는데요. 그 대이동이라는 곳에 가면 놀부 보쌈이 있습니다. 그날 회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때 저희 동기 신입생이 3명이 있었어요. 동기가 3명이 있었는데 그때 공교롭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극지연구소에서 위탁 과제를 받아가지고 과제를 교수님들이 과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과제 저 과제 하다가 교수님한테 이제 후문으로 들었는데 왜 그 과제를 교수님과 관련했는데 왜 그걸 가져오셨냐라고 물어보니까 남극에 한번 가고 싶어서 내가 가져왔다. 근데 교수님은 광촉매 전공장인데 그래도 가고 싶은 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하려면 연구원이 학생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온 신입생 3명은 다 광촉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과제가 시작됐으니까 너들 3명 중에는 이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보쌈만 먹었죠.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저거는 저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쌈만 먹고 있었는데 교수님도 이제 이 과제를 하긴 해야 되니까 누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거를 하면 남극에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손을 들었죠.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이제 원래는 광촉매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는데 그 얄팍한 그 남극에 한번 데려가겠다는 그 얄팍하진 않았겠죠. 뭐 그걸 듣고 저는 이제 그때 손을 들고 제가 그때부터 극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가서 이제 전공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부 때 많은 경험을 하고 이제 대학원 들어갈 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건데 저도 그때까지 제 자신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안 했고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극지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지 연구를 시작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았죠. 제가 뭐 환경공학 출신이라서 해양도 모르고 극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견뎌왔냐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선택했으니까 제가 결정한 건 이제 책임질 나이도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좋았던 거는 동기들이 많이 주위에서 응원을 많이 해줬던 거 그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질문이 뭐였죠? 극지연구소. 그렇게 극지연구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얼음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얼음 연구를 시작하면 얼음 연구 해가지고 어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빙그레, 롯데삼강,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 보다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좋겠죠. 그래서 극지 연구의 시작은 그렇게 이제 보쌈을 먹으면서 남극에 가고 싶다는 그 호기심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또 열정이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극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의 호기심과 저의 역마살. 저는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제가 만약에 연구원이 안 됐으면 저는 어디 가이드가 됐어요. 여행 가이드가 됐을 거예요. 그런 역마살과 이런 호기심이 극지 연구를 선택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뭐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위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드디어 질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신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연구원을 꿈꾸고 또 진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업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은 어떻게 그런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서 박사 과정까지 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프로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왜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올까? 왜 어려운 질문들만 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박사까지 하는데 옆에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손 벌릴 수 없잖아요. 이거 대답해 주실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교수님께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사실 공부를 더 하겠다고 집에다가 손을 벌리기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이제 학비를 마련하려고 처음에 대학원 입학했을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뭐 공부하는 거니까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냥 내 자리가 생겼고 실험실이 생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학부 때처럼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막 과외를 진짜 네다섯 개씩 하면서 대학원 다녔는데 사실 저도 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다들 열심히 연구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연구를 막 주말 없이 나오길 바라셨고 근데 저는 이제 교수님 사실 이래 해서 주말에는 다른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도 이제 조금 내가 더 실험이나 연구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저는 학비가 필요했고 약간 일종의 딜 같은 식으로 이제 주말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월급을 올려주신다거나 이런 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초반에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좀 운이 좋게도 뭐 일이 많은 걸 떠나 어쨌든 뭐 일을 해야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니까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면서 조금 부족하지 않게 인건비를 받고 대학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빈틈을 비집고 저희 스쿨 자랑을 좀 할게요. 저희 해양과학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대학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등록금 내가면서 조금이지만 저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혹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지원이 어렵다. 키오스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내고는 아닙니다만 학문을 하고 계속 공부해야 될 사람들은 국가나 어떤 인류나 어떤 우리가 문화를 이어가는 소위 말하는 지식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하고 또는 대학원 과정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인 지원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두드려 보십시오. 그런 방법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대학원 때 그래서 장학금 같은 거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었고 또 학교에서 주는 거 뭐 다른 재단에서 주는 이런 장학금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서 그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학생만 질문해야 됩니까? 네. 저도 그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 국제협력부장이고요. 사회과를 저는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여러분께서 해양학을 하지 않고서 이 분야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멀티디스플리너리 워크이라는 게 되게 필요한 분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양 쪽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연구에 있어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이 얘기 다시 얘기하면은 해양학을 전공했지만 조금 해양학을 벗어나면서의 진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진로가 또 다시 해양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문사회학을 한 사람인데 해양연구원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해양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같이 코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학생들 지금 학부모니까
어쩌면은 국가적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것도 하나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하실 수 있는지요? 갑자기 질문의 수준이 확 올라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지난해 차세대 해양과학자 프로그램의 그 패널이나 참여하신 분들의 구성은 지금은 좀 다르게 순전히 해양학을 전공하시면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좀 모셔서 생각을 꾸몄었어요. 오늘 이거는 조금 다르죠, 그죠? 해양학 하신 분도 학부 때부터 해양학 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분야에서 해양학으로 접근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구성한 면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사실 어떤 학문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이 학문에서 저 학문으로 옮겨가면서 자기의 어떤 공부하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질문이 수준이 확 올라가서 혹시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고민해보고 난 다음에 좀 답을 늦게 될까요? 우리 박범수 박사님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근데 사실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분야, 생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양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금 생물학 분야에서 쓰고 있는 툴에 완전히 100% 적용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툴 베이스로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해양학 하는 사람이 그럼 굉장히 그냥 생태계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아마 먹이 피라미드를 주로 많이 떠올릴 텐데, 사실 생태학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움직이는 로봇이라든가 보면 형태가 보면 동물의 형태를 닮았고요. 비행기를 보면은 새 형태에서 이제 그게 처음으로 파생이 된 거고, 사실 우리 해양뿐만 아니라 여러 생태학 분야에서 공학이라든가 생물학 분야, 화학 분야에 사용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분야와의 연결고리는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딱히 지금 어떤 분야랑 가장 뭐 연관이 있나요?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굉장히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갑자기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 뭐 R&D 예산 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할 때 이제 과학기술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정책은 뭐 지금 현안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엔에서 발표하는 아까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나왔는데 그런 그 SDG라고 하죠. 지속가능 개발 뭐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해양과학 쪽에서 뭐 10개년 목표 뭐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런 목표들과 이제 국내에 있는 현안 문제들이 이제 저희 해양과학 기술 동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그분들의 이제 자문도 얻고 그리고 저희 기술 동향을 살필 때도 항상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아까 공동연구라고 하셔서 항상 과학자가 공동연구라고 하면은 이제 실적이 논문이라서 어떻게 논문을 발표하나 이 생각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논문을 이제 내려고 하면 이제 아까 박범수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겠고 그 꼭 논문이 안 나오더라도 이제 해양과학 또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동향을 살피려면은 정책적으로도 이제 그런 지식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젊은 과학자 아닌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학문을 분류할 때 대상을 가지고 분류를 하느냐, 아니면 수단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의 관점의 차이도 없지 않다 싶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해양으로 하는 해양과학이 있는 반면에 해양과학을 어떤 수단으로 접근할 건가, 물리라고 하는 수단, 또는 뭐 화학적인 분석 툴, 뭐 생물을 들여다보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대상을 중심으로 할 건가 아니면 수단을 중심으로 할 건가에 따른 분류가 어떤 그런 아까 질문하신 부장님의 어떤 그런 뜻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아까 저희 김기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단을 갖는 거죠. 그죠? 자기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뭐 화학적인 분석도 좋고, 물리적인 분석도 좋고, 생물학적인 방식도 좋고, 어떤 하나의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해양에 접목하면 해양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답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저도 좀. 네. 자, 다음 질문으로 연구를 하면서 해외 연구자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 다양한 국제의 연구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성적도, 영어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겠죠. 자, 영어 실력,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공동 연구 많이 하시는 국제연구소, 예, 많이 하시죠? 네, 저희 연구소는 이제 뭐 극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극지가 이제 각 나라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지 연구의 가장 주된 목표는 이제 기후변화 관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공동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적으로 뭐 한 3번씩 해외 출장을 3번씩 정도 가고, 우리가 그 필드 워크 말고 배낭을 들고 가는 거 빼고 정도 가고, 이제 뭐 1년에 한 번, 많이 가시는 분은 남쪽 다 가면 1년에 2번씩 이렇게 극지방도 가고 그런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들 어떻게 교류하냐,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만들면은 일단 주로 급하지 않은 일들은 이메일로 주고받으면 돼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급할 때는 전화하기도 하고, 스카이프 같은 것도 하고, 최근에는 뭐 줌 같은 걸로도 화상회의를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많이 그쪽이 많이 이제 집중이 됐고, 지금도 이제 이것도 일환인데, 그전에는 해외 학회에서 되게 많이 만났어요. 왜냐면 해양 학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회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발표하는 거 듣고 연구 동향도 교류하고, 이제 필드 나가서 이제 이번에 이제 남극 같이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뭐 12월 달에 남극에 가면은 한 9월 달, 8월 달에 만나가지고 학회, 어떤 특정 학회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갈지 플랜도 짜고 학회 중심으로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아마 키오스트도 그럴 거고, 저희 연구소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국제 학회를 열어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불러가지고 연구소에서 이제 공동 연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하기도 하고, 주로 학회 활동이나 초청, 오프라인으로는, 온라인상으로는 이메일이나 뭐 전화 이런 것들로 이제 교류가 되는 것 같고, 영어는 잘해야 되죠.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데, 누가 그랬어요? 영어는 자신감이다. 영어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들은, 영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만 있으면 돼요. 모르면 쓰면 돼요. 그리고 팝업 키면 됩니다. 팝업 켜갖고 저 하면 돼요. 의사소통 다 돼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의사소통 충분히 됩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스페니쉬도 되게 많아요. 스페니쉬도 많고 이탈리아는 사람도 있고, 걔들은 우리보다 영어 못하는 애들 많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세 분 동의하십니까? 예, 또 새로운 의견 주십니다. 의외로 외국 과학자들은 굉장히 오픈마인드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고 공동 연구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로 제가 대학원생 때 저는 이제 동위원소를 분석하고 바이오마커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모델링을 접목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과에 이제 그거 모델링을 전문을 하시는 교수님이 안 계셨었어요. 그리고 계셨는데 너무 물리 쪽이시고 해서 이런 아이소톱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유타 대학에 있으셔서 그분한테 이제 처음에는 교수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직접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메일을 썼어요. 근데 당연히 이메일을 약간 좀 프로페셔널하게 써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써서 드려서 공동 연구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보라고 하셔서 장학금을 지원을 해서 받아서 유타 대학에 3주 동안 있으면서 공동 연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그냥 스스로 그냥 발벗고 나서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학회에 갔을 때 만났을 때 인사를 하고 뭐 공동 연구를 하고 싶다 또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좋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답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또에서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 질문.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냈던 것들을 취약해서 모으는데 긴 시간 연구하면서 쌓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본인만의 해소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예. 중간중간에 이런 언급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아까 예, 힘드셨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없나요? 네, 저는 주로 걷습니다. 이렇게 많이. 혹시 다른 방법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구가 안 돼서 자기 자신한테 반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럴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대학원 생활하면서. 많았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았던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술을 마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험담하는 거. 그때는 그 스트레스가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개 다 첫 번째는 건강에 너무 안 좋고요. 두 번째는 그게 가족들이 아니면은 그게 자기 자신을 결과적으로는 폄하하는 걸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 외에 뭐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운동하는 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도 이제 걷는 거 되게 좋고요. 운동하는 거랑 주로 실험실 활동을 할 때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앉아서 논문 보고 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정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이제 현장 생활 가면 약간 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풀 때는 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뭐 어떤 애들은 뭐 목공 같은 것도 배우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하고 좀 건설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몸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스트레스가 확실히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김기태 박사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되게 술 잘 먹게 생겼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좀 운이 좋았게도 대학원 생활할 때 같이 이제 연구하던 그 동료들이랑 되게 호흡이 좋았어요. 되게 마음도 잘 맞고 연구도 되게 주제가 같은 주도 교수님 아래 있었지만 서로 다 다른 주제를 하고 있었어서 서로 막 배울 것도 많았고 이래서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끝나고 저희들끼리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시간을 자주자주 가지면서 뭐 이런 험담, 뭐 특정 인물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뭐 서로 이제 나중에는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전후에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북돋아주면서 많이 이겨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이제 그 둥지를 떠나서 혼자 이렇게 또 독립해서 나오다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걷는 그 산책하면서 이렇게 약간 조금 가라앉히고 새롭게 뭐 계획할 것들도 정리해보고 하는 시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아까 김기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필드워크를 한번 가서 뭐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단시간 동안에 많은 노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대학원에 있을 동안 되게 허리가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운동에 대한 거 전혀 관심 없다가 관심을 추후에 가지게 됐는데 이게 막 100m 달리기처럼 빨리 뛰어서 딱 골인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마라톤처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체력 관리를 이제 공부도 중요하지만 계속 같이 해주셔야 이게 공부도 할 수 있지 중간에 막 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서 오랜 시간 쉬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적절히 자기들만의 어떤 해소 방법을 찾으면 좋겠지만 좀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말씀하셨던 거 참조하셔서 스트레스 풀고 또 집중해 가면서 잘 조절하셔서 좋은 학부생활도 마치시고 그 다음 이어갔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세 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세 분, 지금까지 질문하신 세 분께는 준비한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학생 김종욱인데요. 저는 우선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서 석유공학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는 생각한 게 해양 자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개발할까에 대해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늘 워크숍처럼 어떻게 환경을 보존할까에 대한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 해양과학자 분들로서 그 해양공학도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양공학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냐? 네, 해양과학자 근데 분들이 뭐 과학자, 공학도 뭐 과학기술, 엔지니어하고 네.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어떤 마음가짐. 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답을 할까요? 끈질기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들을까요? 공학을 전공하시는 네, 아무튼 공학을 전공했지만 저는 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김종욱 학생이 아마 물어본 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본인은 이제 에너지 전공, 그다음에 해양이 자원의 개발의 문제를 공부했는데 오늘 와보니 SDG라는 이제 이 지속적인 자원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으니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SDG라는 것의 그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은 사실은 보존과 개발이라는 것들이 양립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지속 가능성은 개발보다는 보존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개념은 보존과 개발이 적절하게 밸런스와 하모나이즈 돼가지고 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지금 우리가 그 ISA 쪽에서도 사실은 그 심해적 광물 개발이 시작이지만은 지금 이슈는 광물 개발 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의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독립적이지 않고 같은 부분으로 가야 될 게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아마 지금의 에너지 개발이나 자원 개발도 그린 블루라는 의미가 결국은 환경 친화적인 의미로서의 공학적 발전, 과학적 발전, 개발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제 넘게 잠시 답을 했습니다. 예, 저 다음번에 내년에 혹시 이 자리를 누군가 만드신다면 젊은 과학자의 만남에 젊은 과학자 플러스 젊은 정책 하시는 분을 한번 모시는 게 좀 더 다양한 경험과 의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으면서 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많이 주셨던 질문이 해양학 연구자로서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극지에 가시는 분, 극지 갔다는 그 자체가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아까 사전에 주신 질문지 9번하고 처음에 극지 다녔을 때 경험하고 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해양 학자, 극지 해양학자로서 특별한 경험은 이제 극지에 가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놀고 못 살면서 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 그 느낌, 제가 2009년도에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처음으로 왔습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 가는데 비행기를 왕복으로 10번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허브 공항, 뭐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로 가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노르웨이 오슬로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다시 이제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제일 북쪽에 있는 트롬소라는 강원도시로 가야 되고, 거기서 다시 스발바드 군도, 다산기지는 이제 섬이 모여 있는 군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롬소에서 다시 롱이어빈이라는 도시로 간 다음에 롱이어빈에서는 한 16인승 되는 경비행기를 타고 한 40분 들어가면은 리알슨이라는 국제과학기지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 아니고 그게 노르웨이령이에요. 노르웨이령인데 국제법을 다루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갔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처음에 몰랐어요. 트롬소까지 하고 스칸디나비아 북부까지 갔을 때는 몰랐는데 그 점점 지나니까 이제 색깔이 점점 없어지고 하얀색하고 파란색하고만 자꾸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행기 타고
경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밖에 안 타는데 옆에 프로펠러 돌고 있고 이게 떨어지지는 않을까 되게 무서웠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조마조마했던 마음들이 이제 없어지고 딱 내리고 나서 첫 번째 북극의 공기를 딱 마셨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박하향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차가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박하향이 날 정도로 공기가 되게 맑았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극지방에 가면은 이건 다 대학생들이니까 술을 그때는 이제 좀 대학원 때 많이 마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마셨는데 거기서 술을 마시면은 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만일 똑같은 양을 마셔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는데 이제 뭔가 호흡에 의해서 뭔가 나가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극지에 갔던 경험이고요.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2013년도에 이제 극지연구소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한 이틀 있다가 남극으로 바로 출장을 갔어요. 한 2달 정도 크루즈를 탔는데 남극 라센 지역이라고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처음 시작할 때 그 빙하 시추하는 그 지역이 라슨 B 지역이에요. 그쪽인데 그쪽에 이제 거의 세계 최초로 우리 아라운 세미선을 가지고 갔던 그때 탑승에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되게 길어요. 2달이 엄청 길거든요. 구치훈 지역에서 2달이 엄청 긴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해양 퇴적물 팀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양 퇴적물을 채취하려면은 좌표를 딱 찍고 나서 이제 시추기를 뭐 코어로라고 하는데 시추기를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배의 위치를 잡아주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이제 그 위치를 GPS 좌표를 딱 주면은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DP라고 하는데 그걸 잡아주기 위해 가지고 왼쪽으로도 물을 보내고 오른쪽으로 물을 보내고 앞으로도 물을 보내고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잡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 피오르드 해안이었는데 얼음이 꽉 차 있었거든요. 꽉 차 있었는데 우리가 그 아라우너가 DP를 하면서 이거 얼음을 다 밀어냈어요. 밀어내니까 그 DP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밍크 고래떼들이 와가지고 저 고래를 그때 눈앞에서 처음 봤어요. 밍크 고래떼가 와갖고 왜냐면 시아이스를 뚫고 이게 숨쉬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배가 이제 그런 물을 밀어내면서 시아이스를 밀어내니까 얘들이 거기서 숨쉬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아직도 완전 그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아직도 그 장면이 굉장히 생생하고요. 그게 정말 제가 극지 해양 연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절대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남극 크루즈가 이제 상업적으로 가능해요. 그 푼타아레나스, 그 남극 칠레의 푼타아레나스라는 도시 있잖아요. 옛날에 무한도전에 박명수 씨가 그 라면 먹었던데 그게 푼타아레나스인데 푼타아레나스에서 크루즈가 있어요. 한 3박 4일에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남극의 고래로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SDG 말씀하셨는데 남극은 굉장히 천혜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남극 자원은 그 남극 협약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항상 개발과 환경은 항상 대립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환경을 좀 덜 돌아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무조건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 무턱대고 그냥 개발을 위해서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두 가지 북극에 갔을 때 그 박하향 나는 그 공기를 마셨던 거 그리고 이제 남극의 그 밍크 고래들이 배 주위에 나서 막 놀던 거 그게 극지 해양 연구자로서 겪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박사후 연수연구원으로 퀘스트 일을 하면서 우연찮은 이제 기회로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하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그게 유엔 회의인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그냥 국제회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와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 가서 이제 정책 하시는 분들, 정책 입안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 오신 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이제 유엔 회의이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다 같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개발과 환경 보호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개발 규칙들을 만드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맨날 실험실에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과제에서 실험만 하고 논문만 쓰다가 이런 제가 하고 있는 과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어떤 정책적인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회의 중간중간에 과학자들이 이제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발표 내용들이 아직까지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진짜 지금 그 과학 그 분야의 거장들이 전문가들이 어떤 관심을 두고 그리고 환경과 이제 환경 보존과 그 개발을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의 뭐 시야도 넓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저도 이런 분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연구 방향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그게 저는 이제 키오스트 와서 특별한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세요? 네, 교수님. 경상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재학 중인 안풍엽이라고 합니다. 서현지 박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정책 쪽도 공부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저도 서현지 박사님처럼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정책 쪽 어떤 걸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UN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슈들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런 이제 분야별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집중해서 뭐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해양 쪽에 관심이 있으면 해양과학에 대한 목표들도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앞으로 뭐 집중해야 되는 분야에 대한 목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영도에 있는 또 KMI에서도 정책 분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박사님들이 많은데 거기서 나오고 있는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저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읽으면은 굉장히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분야도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과학자들의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요즘 들어서 SDG 뭐 이런 게 강조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까 해양자원 개발, 강물자원 개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물자원을 개발하면 이제 환경이 파괴가 되는데 이거 파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자들과 이제 과학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뭐 논문도 내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과학자들이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연구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책적으로 알려면은 이제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뭐 UN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쉽게 네이버에 쳐도 한글로 번역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KMI 뭐 웹사이트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이제 좋은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질문, 하고 싶었던 질문 있으면 생각해 주셨다가 손을 드시면 돼요. 자, 미리 사전에 조사했던 질문들 중에서 9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해양 관련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도 연구조사선을 타고 바다에 많이 가게 되는지, 물론 많이 가게 됩니다.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배를 제일 많이 타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저는 별로 배를 많이 안 탔어요. 예.
그쪽으로 대학원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했던 게 학부 그 선상실습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원에 와서 그 이제 제가 갔던 랩에서 하는 연구를 보니까 좀 연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바다는 그런 조사선을 타고 멀리 갈 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큰 배 타고 와 너무 신난다 이러고 왔는데 진짜 뭐 어촌 계장님께 연락드려서 낚싯배 타고 진짜 연안 그런 배를 정말 많이 탔어요. 뭐 제주도나 저기 전라남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래서 연구 조사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낚싯배를 굉장히 많이 탔고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뭐 지도 교수님 한테 의존을 하겠지만 어떤 해역이냐 그리고 어떤 이 해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다 기초과학들이 녹아 있잖아요. 물리, 뭐 지질, 생물, 화학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서 물리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배를 타고 관측을 나가는데 중점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실험실에서 컴퓨터로 예측 모델링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해양 관련 연구를 하지만 배를 안 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처럼 뭐 조사선은 아니지만 조그만 낚싯배를 더 많이 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들이 향후에 어떤 연구를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또 책 그 후에는 저 또 이제 대학 연구를 같이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조사선 탈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한 2번 동중국해 해역이나 이런 데 나가기도 했는데 이거는 뭐 꼭 해양 관련 연구한다고 연구조사선을 탈 기회가 많다, 기대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양자원연구센터에 있어서 그 이사부를 탄 경험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한 번밖에 안 탔는데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와서 이사부를 타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양에 있는 열수 분출공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뭐 이제 원래는 무인장 추정으로 이제 탐사를 하고 하는데 그때는 무인장 추정은 없었지만 이제 그랩을 내려서 그랩을 내리는 데만 3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내려서 그랩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열수 분출공을 찾아서 그 찾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찾아서 이제 생물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거기서 그랩으로 떠서 또 올라오는데 3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고 하면 어쩔 때는 24시간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제 그 뭐 해수를 샘플링하고 그 생물들의 샘플링, 태정물 샘플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굉장히 뭐 피곤하기도 했지만 근데 굉장히 제가 처음에 해양학을 시작하고 싶었을 때 그 느낌을 다시 받았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페인이랑 뭐 미국에서 오신 해양학자들이 그런 생물들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후에 제가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때 굉장히 좀 뜻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대양자원연구센터랑 심해전은 매년 이제 크루즈를 나가거든요. 인도양이나 태평양 그리고 뭐 그 인근에도 많이 나가는데 그럴 때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학생들은 뭐 연락을 주셔서 실습 기회나 아니면은 키오스트 스쿨을 통해서 학생으로 이제 지원을 하셔도 되고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을 모아서 한 질문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지금 그 SNS 그리고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오고 있는데 한 가지가 그러니까 콘서트에 보통 이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학력, 학벌, 지연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수님과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이제 뭐 좀 몰리는 거는 그런 상황들은 없는지를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졸업을 앞둔 분들은.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네, 이런 질문 제가 원했던 겁니다. 이제 본인의 역량과 또 어떤 기회에 있어서의 그 퍼센테이지를 좀 알려주셔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이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연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배들도 없고 한데 이제 석사를 하는 데서 졸업을 하긴 했지만 그 외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박사과정은 다 외국에서 진학을 했었고 그래서 뭐 당연히 한국을 포함해서 어느 나라를 가든 뭐
학연이 아예 100%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고 그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런 거는 뭐 학교 이런 걸 떠나서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저희 연구원을 봤을 때도 뭐 어느 학교로 몰린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배제된다든가 이런 경험은 저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그 교수님과의 관계나 어떤 다른 연구원들과의 관계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격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 도움이 된다면 근데 또 박범수 박사님께서는 이제 독창성과 창의력 그리고 조금 더 결이 다른 유니크한 면도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간관계는 당연히 교수님과 같이 가야 돼요. 교수님이 뭘 원하시면 그 부분에서 당연히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의견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돌아가는 거지만 공부 분야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졸업이 막달랐을 틈에 랩미팅을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나 이제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졸업할 때가 됐다.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지도교수도 모를 정도의 학문 세계를 구축하라는 거지 교수님이랑 싸워서 당신은 그거 하시고 전 이거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교수님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이용해서 이 사람의 식견과 이 사람이 우리보다 굉장히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밸류업을 한지 가치가 없는지를 교수님은 알 수 있어요. 다만 그 어떤 길로 가야 더 가치가 있는지 교수님 모를 수 있지만 그거는 학생이 스스로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수님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 교수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교수님과 관계는 좋게 가되 연구 분야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스쿨장님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젊은 과학자들의 의견 많이 들었고요. 제가 말하면 젊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1시간 반 정도 젊은 과학자들과의 톡이 있었는데 부모에 계시는 분들 많이 미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여기는 4분 과학자분들이 다 개인격적으로 아주 높은 경지에 계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질문하신 거에 늘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직접 접촉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만나보시고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실질적이고 또 이렇게 진솔한 토크 콘서트가 있을까요? 정말로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접속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잊지 못할 어떤 또 삶의 인생의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스쿨장님께서 또 자장을 해주셨고요. 또 급지연구소 김기태 박사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범수 박사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현지 박사님, 그리고 이나대학교 조경미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지금 약 3시 20분 정확하게 아주 시간이 잘 맞춰서 오늘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차세대 해양과학자 워크숍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배출한 해양 전문가가 세계 곳곳의 연구소, 또 해양기구, 기업 모든 곳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벌일 때까지 응원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참석 교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송이었습니다.